서기 166년 고구려에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했습니다. 차대제를 시해하고 신대제를 옹립한 명림다부가 마침내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어요. 군사권 총괄, 양매국 정사관할, 기존의 우보, 좌보, 태보가 갖는 권한을 한꺼번에 거머쥔 국상이란 고구려 최고 지위가 명림다부를 위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선 순간 새로운 적들이 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고구려 최강권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고구려 사초가 기록한 명림다부 15년 집권과 그를 무너뜨린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공개합니다. 서기 166년, 명림다부가 마침내 고구려의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황제는 신대제였지만 사실은 허수아비일 뿐 실질적으로 고구려를 이끌어가는 것은 명림다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연나부 출신의 호족이 황제를 시해하고 황제를 옹립한 고구려의 현실이 명림다부를 통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서기 172년 9월, 한나라 장수 공손력, 경림, 교연 등이 색두와 연합해 고구려를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구려와 개마성을 괴멸시키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바로 그때 명림다부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남구로 가서 들판의 곡식을 모두 불태우는 청야작전을 단행합니다. 불과 보름 만에 적군은 먹을 것이 떨어져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림다부가 정예기병 7,000명으로 반격했고 화진과 합세에 좌원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한나라는 일부 기병만 살아 돌아갔을 정도로 대패했습니다. 좌원 대첩이라 할 만했습니다. 명림다부는 좌원 땅을 하사받았고 후에 질산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좌원 대첩의 승리로 명림다부의 권세는 극에 달했습니다. 황제도 그의 앞에선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본래 황족인 계루부만이 쓸 수 있던 고추가의 칭호를 연나부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명림다부가 국상도 모자라 진짜 황제가 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후 상천하와 밀착도 이런 의혹을 키워갔습니다. 신대제는 점점 더 허수아비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연나부 내부에서도 명림다부의 독주를 못마땅해 하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권력의 정점에 오른 순간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기 175년 3월, 결국 반명림다부 세력의 깃발이 세워집니다. 신대제의 첫째 아들 현태자 대신 남무태자를 차기 황제 계승자로 삼도록 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론 용기가 부족한 현태자 대신 현명한 남무가 황제가 될 수 있도록 현태자가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남무가 오랜 기간 연나부의 지지를 얻어 정권 교체를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남무는 연나부 우소의 딸과 결혼해 명림다부의 불만을 품은 세력들의 강력한 지원을 확보하고 정권을 압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176년 3월, 공식적으로 남무를 차기 황제 계승자로 삼았습니다. 목천을 동궁대부로, 우소를 동궁조의로 임명했죠. 명림다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릴 세력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서기 179년 9월, 15년간 고구려를 실질 지배한 명림다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52세의 고구려 최고 지도자답게 질산원에 묻혔습니다. 그를 장사 지낸 지 3개월 후 12월, 신대제가 서도의 란궁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듬해 6월 상태후 천하도 서거하면서 한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명림다부와 상태호가 차대제와 그 세력을 제거하고 신대제를 황제로 올리는 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명림다부와 신대제가 제거된 지 남무태자가 석 달 만에 황제에 즉위하니 곧 고국천제였습니다. 고국천제는 신대제 백호의 아들로 길러졌지만 실제로는 태조의 손자였습니다. 즉 고국천제 남무는
차대제에게 죽임을 당한 말륵의 유복자였던 거예요. 아버지 말륵이 차대제에게 죽임을 당했고 어머니 수레는 차대제의 여자가 되어야 했고 양아버지 백고는 차대제의 살해 위협을 피해 변방으로 피신해야 했어요. 조정은 천하의 친정인 상시 일가들의 권력 다툼터였죠. 이런 혼란과 핍박 속에서 자란 남문은 다짐했습니다. 나는 무기력한 황제가 되지 않겠다. 고국천재에게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외척 정치 청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국천재 역시 연나부 출신 황후가 버티고 있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기 190년 9월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도에 육자나 되는 깊이로 눈이 내린 불길한 해였어요. 중해대부 어비류와 평자 좌가려 등이 황후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나라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이들의 자제들은 세력을 믿고 교만하고 사치하며 사람들을 약탈했어요. 고국천재가 노하여 이들을 죽이려 하자 좌가려 등은 가짜 조서를 만들어 분사를 일으켰습니다. 반란군이 수도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벽이나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아무도 없었고 버려진 고구려 깃발만 있었습니다. 황군이 도망쳤다고 생각한 반란군이 아무 의심 없이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함정이었습니다. 사방에 성문이 닫히고 각 집 지붕 위에서 황군이 화살을 쏟아부었어요. 좌가려는 화살에 맞아 전사했고 어비류는 붙잡혀 참수당했습니다. 고국천재에게 외척 세력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할 기회였습니다. 서기 191년 고구려 역사를 바꿀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을파소예요. 을파소는 광명대제 시절 우보, 대무신제 시절 태보를 지낸 을두지의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을파소의 아버지 서하태수 을어는 외척들의 미움을 사파면당했어요. 강직한 성격의 을파소도 외척들을 혐오하며 시골 좌물촌으로 내려와 50세까지 농사를 지으며 기다렸습니다. 친구 안료가 그를 고국천재에게 추천했고 을파소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국천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단번에 국상이라는 최고 지위로 중앙정치에 등장했어요. 서기 191년 4월 을파소가 국상에 임명되며 중려지인을 하사받았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자들을 죽일 권한을 받은 거예요. 을파소는 칠정을 내세워 나라 전반을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서기 194년 10월 질산 남쪽에서 사냥을 하던 중 길가에 가난한 사람들이 앉아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주게 하고 매년 3월과 7월에 빌려주고 10월에 갚게 하는 진대법을 시행했습니다. 개혁을 성공시키기는 정말 힘든 일이지만 을파소를 통해 일을 해냈습니다. 왕실 친척들과 총신, 행신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고 정치가 제자리를 찾으면 태평성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달콤함을 맛본 을파소는 점차 그 유혹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외척 정치는 개혁의 주동자 을파소에 의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국천재는 43세의 젊은 나이에 눈을 감게 됩니다. 과연 을파소는 어떻게 권력의 유혹에 넘어갈까요? 그리고 고국천재의 이른 죽음 뒤에는 고구려의 주인을 다투는 어떤 싸움이 기다릴까요? 다음 편에서는 개혁가에서 권신으로 변해가는 을파소의 모습과 또 다른 권력 투쟁이 펼쳐집니다.